안녕하세요. AWS 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덕현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최근에 저희 AWS에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몽고DB사의 몽고DB와 저희 아마존의 도큐먼트DB를 내부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비교를 해보고 각각의 장단점 및 사용 시에 주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도큐먼트DB와 몽고DB를 사용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몽고DB에 대해서 인터널과 리플리카 셋 및 샤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AWS 인프라 위에서 사용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아마존 도큐먼트D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도큐먼트DB와 몽고DB를 사용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 특히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집계 쿼리를 사용하실 때 페이징 쿼리를 사용하실 때와 몽고DB의 컨선에 대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몽고DB를 아마존 도큐먼트DB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할 때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존 도큐먼트DB와 몽고DB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큐먼트DB와 몽고DB의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도큐먼트DB는 완전 관리형 DB 서비스입니다. 그에 따라서 고가용성이 기본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클릭 몇 번으로 고가용성을 기본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백업도 기본 활성화되어 있어서 백업 보관 기간만 결정하시면 그 기간 내에서 포인트 타임 리커버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구성 및 보안 모범 사례에 대해서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알람에 대해서도 구성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요 모니터링 항목에 대해서 자동 적용되어 있으며 클라우드 와치 등 AWS의 타 서비스와 기본 연동되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도큐먼트DB는 완전 관리형 DB 상품으로 백업, 복구, 모니터링, 고가용성 구성 등이 기본되어 있거나 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도큐먼트DB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분 안에 최대 15대의 리드 리플리카 서버를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와 IO도 사용량에 따라서 자동 확장되며 스토리지는 최대 64TB까지 확장됩니다. 아마존 도큐먼트DB는 몽고DB와 API를 호환하고 있습니다. 몽고DB에서 제공하는 수백 개의 API 및 연산자를 지원하여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하시는 드라이버의 변경 없이 몽고DB에서도 도큐먼트DB로 편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몽고DB에서 도큐먼트DB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몽고DB는 몽고DB사의 등록 상표이면서 DB 엔진 랭킹 사이트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NoSQL이면서 도큐먼트 스토어 DB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DB 엔진 랭킹 사이트에서 오라클, MySQL, MS SQL, PostgreSQL과 같은 전통적인 RDBMS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AWS에서도 몽고DB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C2에서 직접 몽고DB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며 AWS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되는 몽고DB 아틀라스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몽고DB를 많이 사용하시는 주요 이유 중에 아마도 스키마리스, 플렉서블 스키마 구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B 모델에 대해서 사전에 스키마를 정할 필요 없고 모든 키와 데이터 타입을 필요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몽고DB와 도큐먼트DB를 포함해서 스키마리스한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실 때는 IO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스키마리스한 데이터 플랫폼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MySQL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스키마를 사전에 잘 정의해야 하고 컬럼 추가 등의 스키마 변경 작업은 쉽지만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대신에 스키마 정보는 인포메이션 스키마와 같이 시스템 테이블에 저장되며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버퍼와 디스크 영역에서는 실제 데이터 밸류들만 저장됩니다. 다만 스키마리스한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실 경우 이런 구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실제 메모리 및 디스크의 데이터 페이지에 필드명과 밸류를 같이 저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스키마리스한 데이터 플랫폼을 선택하실 경우 IO 측면에서 추가 부하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유저 넘버와 유저의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는 아주 간단한 테이블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1로우당 17바이트만 저장이 됩니다.
다만 몽고DB나 도큐먼트DB와 같이 스키머리스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우 1도큐먼트당 필드명까지 저장해야 해서 46바이트를 저장해야 하며, 특히 만약에 몽고DB에서 기본 적용되는 언더바 ID, 오브젝트 ID를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12바이트가 더 추가되어야 해서 몽고DB의 경우 58바이트를 저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런 아주 간단한 테이블조차도 관계형 DB에 비해서 몽고DB는 I/O 및 저장 공간 측면에서 3배 정도 더 부하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몽고DB를 포함한 스키마리스 방식의 데이터 플랫폼을 선택하실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I/O 측면의 오버헤드를 감안하여 DB 인프라의 용량 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팁으로 몽고DB나 도큐먼트DB와 같은 스키마리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경우 이러한 이유로 필드명을 가독성을 유지한 수준에서 최대한 작게 잡는 것이 DB 성능 및 용량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몽고DB와 도큐먼트DB를 사용하실 때 현실적으로 조인이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림에 있는 경우처럼 인베디드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당연히 인베디드 데이터 모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글이 많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별로 별도의 도큐먼트로 분리하여 도큐먼트 및 컬렉션 단위로 데이터를 연계하는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인 레퍼런스 모델 타입에 비해서 연관된 데이터를 기존 도큐먼트 안에 서브 도큐먼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인베디드 방식이 몽고DB와 도큐먼트DB 방식에 보다 더 맞다는 점은 일리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성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인베디드 방식이 많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인베디드 방식이 레퍼런스 방식에 비해서 동시성 처리 등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도큐먼트 안에 컨텐츠와 액세스를 서브 도큐먼트로 구성한 경우, 만약 컨텐츠와 액세스를 각각 다른 세션에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몽고DB의 경우 락의 최소 단위가 도큐먼트 레벨 락이므로 컨텐츠를 변경하는 경우 액세스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앞선 세션이 락을 풀 때까지 라이트 컴플리트를 유발하며 대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퍼런스 모델의 경우 컨택트와 액세스를 도큐먼트 단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존 데이터를 포함해서 변경된 사이즈에 맞춰서 별도의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도큐먼트가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기존 전체 데이터가 같이 이동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도큐먼트 하나의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인베디드 모델은 역시 데이터 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데이터 모델이 모든 경우에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퍼런스 타입은 어쨌든 조인에 해당하는 영역을 개발해야 하는 서비스 개발의 오버헤드가 틀림없이 있고, 몽고DB 내부에서의 이니셜 싱크와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상시 대규모 및 대용량 처리가 필요한 환경에서의 무분별한 인베디드 모델의 사용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고DB의 내부 구조와 리플리카 셋 및 샤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몽고DB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DB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변경을 하게 될 경우 DB의 서버에서는 자기 메모리 버퍼풀에 데이터 변경 부분을 기록하고 저널 로그에 변경 로그를 기록한 후 여기까지 완료되면 해당 작업을 요청한 어플리케이션에 트랜잭션이 완료되었다고 에크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 실제 디스크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데이터 변경이 발생할 때 작업을 요청한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 쓰기 완료 에크를 받지만 실제 DB 서버에서 스토리지에는 변경 내용이 저장되지 않았고 메모리 버퍼에만 변경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버퍼와 디스크 사이의 데이터가 브리치가 발생한 데이터 페이지들을 더티 페이지라고 부르며, 백그라운드로 이 더티 페이지들을 디스크로 싱크하는 작업을 체크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메모리 버퍼의 사용량이 올라가면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메모리 버퍼를 비워야 하는데, 이 작업을 이빅션이라고 부르며, 이빅션 시 다른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사용 중이면 지우면 안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 중인 페이지를 저장하는 해저드 포인터가 있습니다. 몽고DB는 다이렉트 IO가 아니고 캐시드 IO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디스크의 쓰기와 읽기는 OS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OS에 충분한 페이지 캐시가 확보되도록 DB의 버퍼풀의 사이즈를 기본값인 50% 정도에서 더 늘리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몽고DB의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포인트는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몽고DB에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더티 페이지를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와
데이터 병합을 통해서 디스크 스토리지에 변경된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다만 몽고DB에서의 체크 포인트는 더티 페이지를 싱크할 때 그 시점에 더티 페이지를 전부 싱크하는 터프한 방식으로 체크 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즉, 체크 포인트가 디폴트로 1분마다 발생하는데 사용하는 몽고DB의 트래픽이 높지 않아도 체크 포인트 발생 시에 쿼리 수행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몽고DB를 사용 중이시고 서비스의 매우 중요한 용도로 사용 중이라고 한다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DB 서버의 경우 랜덤 IO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NVMe 타입을 제공하는 EC2 서버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몽고DB 아틀라스를 사용하시더라도 중요 용도의 서버라면 디스크 IO 성능을 충분히 감안해서 서버 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AWS를 사용하시는 환경이 아니고 온프라미스 또는 다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이용하시더라도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체크포인트의 주기만 변경할 수 있는 정도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몽고DB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변경하지 않으셨다면 데이터는 디스크 스토리지에 스냅피 압축 방식으로 저장됩니다. 지립 또는 G스탠다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비압축 옵션도 가능한데 특별한 용도, 예를 들어서 쿼리 응답 속도 말고 데이터 압축률이 매우 중요한 경우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본 스냅피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데이터를 디스크에 읽어서 압축을 해제한 다음 메모리 버퍼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에게 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메모리 버퍼를 사용하면서 이빅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해저드 포인터에 읽는 데이터를 현재 읽고 있다고 그래서 이빅션 스레드에 의해서 메모리 버퍼에서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마킹해주는 작업도 내부에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스키마리스 데이터 플랫폼 이야기를 드리면서 I/O 측면에서는 스키마리스가 불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몽고DB는 스냅피 압축을 사용하면서 스토리지의 저장 공간 측면에서는 일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 같은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저장할 데이터는 더 많지만 압축에 의해서 실제로는 디스크 공간을 더 적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메모리 버퍼에서 압축을 해제해서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버퍼에서의 저장 공간 관리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몽고DB에서 설정된 버퍼 사이즈에서 80%를 사용하게 되면 캐시 이빅션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해저드 포인터에 참조 중인 캐시 주소를 등록하여 사용 중인 캐시는 이빅션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캐시 이빅션의 작업은 백그라운드로 수행됩니다. 다만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캐시 버퍼를 절대 할당받지 못할 경우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자체적으로 이빅션 작업을 처리한 후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 다음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활하게 몽고D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에 의해서 이빅션 작업이 처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서버 스테이터스에서 해당 항목을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EC2에 몽고DB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몽고DB 아틀라스를 사용하실 경우에 서버 스테이터스, 와이어드 타이거 캐시 항목에서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에 의한 이빅션 지표를 모니터링 하셔야 하고 특히 상황이 심해질 경우에는 일단 더티 페이지가 다수 포함된 메모리 버퍼의 상당량을 일단 OS 파일로 저장하고 메모리 버퍼에서 지워버리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때 라스, 룩 어사이드 테이블 이름의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몽고 아틀라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OS 레벨로 접근할 수 없어서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EC2에 몽고DB를 구성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와이어드 타이거 ras.wt라는 파일의 용량이 변경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하며 이 파일의 용량이 변경되는 상황은 서버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몽고DB에서도 다른 DB처럼 커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커서의 작동 방식이 다른 DB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커서를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다양한 경우에 커서가 내부에 호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그리게이션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 조회 등의 쿼리이지만 배치 사이즈보다 더 커서 겟모어가 호출되는 경우에 커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몽고에서 커서가 호출될 경우 OS 힙 메모리를 사용해야 하고 커서 호출 시 기본 16MB를 할당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몽고DB는 메모리 할당 알고리즘으로 tcmalloc 사용하고 있습니다. tcmalloc 스레드별로 전용의 캐시 블록을 할당해서 스레드 간 병목 및 경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알고리즘이지만 스레드별 할당이기 때문에 빅사이즈의 캐시를 미리 할당하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있어서 사이즈가 큰 메모리 블록은 중앙의 센트럴 힙에서 관리하고 스레드별로 센트럴 힙에서 할당받도록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는 몽고DB에서 커서 호출 시 기본 16MB라는 사이즈는 이 센트럴 힙에서 관리하는 사이즈이므로 몽고DB에서 커서가 호출될 때마다 tcmalloc tcentral힙에서 캐시를 할당받아야 합니다. 센트럴 힙은 동시에 한 개만 존재하므로 동시에 여러 세션에서 커서가 호출되는 쿼리를 수행할 경우 내부에서는 스핀락 웨이트이 발생하고 캐시를 할당받는 세션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대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커서를 호출하게 되는 쿼리가 많이 사용될 경우 쿼리 수행에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서버 스테이터스에서 tcmalloc 부분을 모니터링 하셔야 하며 특히 스핀락, 토탈 웨이트, 나노초 항목을 꼭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이 지표는 해당 서버에서 현재 tcmalloc에서 스핀락 웨이트이 발생하고 있는 쿼리들의 총 대기 시간의 합입니다. 또한 서버 스테이터스에서 커서 부분도 모니터링이 되어야 합니다. 몽고DB에서는 한 대의 서버에서 서버 스펙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읽기와 쓰기 작업을 처리하는 내부 스레드가 있고 이 수치는 최대 128입니다. 몽고DB 내부에서의 이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티켓으로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동시에 128개 이상의 읽기 작업이 처리되는 서버에서 새로운 읽기 작업이 유입되면 이 세션은 리드 스레드 할당을 받지 못해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몽고DB의 읽기, 쓰기 티켓의 고갈로 인해서 서버 성능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서버 스펙을 조절한다고 개선되는 것이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등의 전통적인 모니터링 지표상으로는 매우 아이들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빅션 처리에서 어플리케이션 이빅센이 발생하여 쿼리 지연이 발생하거나 tcmalloc의 스핀락 웨이트이 발생해서 쿼리 지연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해당 쿼리들이 리드라이트 티켓을 제때 반납하지 못해서 티켓이 고갈되고 그에 따라서 지극히 정상적인 빠르게 처리되는 쿼리들까지 티켓 할당을 받지 못해서 서비스 전체적으로 문제가 확산되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가정해 볼 수 있는 몽고DB의 장애 상황에 확산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리드라이트 티켓의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몽고DB에서는 고가용성 구성 및 읽기 부하 분산 등의 목적으로 리플리카 셋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발 테스트 목적의 서버가 아니고 서비스 목적의 서버는 최소 3대로 구성되는 리플리카 셋 구성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리카 셋은 총 50대까지 구성이 가능하나 프라이머리 선출을 할 수 있는 투표 권한이 있는 서버는 최대 7대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쓰기는 당연히 프라이머리 멤버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읽기의 경우 기본은 프라이머리에서의 읽기이지만 리드 프리퍼런스 옵션의 설정에 따라서 세컨더리에서 읽기도 가능합니다.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간의 데이터 복제는 프라이머리의 OP로그를 읽어서 세컨더리로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몽고DB는 OP로그를 무조건 프라이머리에서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프라이머리에서 가져간 세컨더리에서도 같은 OP로그가 있으므로 세컨더리 투 세컨더리로 OP로그 전달이 가능하여 다른 DB들에 비해서 세컨더리가 많이 추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OP로그를 전달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의 부하가 가중되는 구조는 아니라서 대규모 클러스터 운영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16개의 스레드로 복제를 하기 때문에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는 타 DB와는 달리 복제 지연의 발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리플리카 셋을 사용할 경우에 프라이머리 선출은 3대에서 7대까지의 투표 권한을 가진 멤버들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프라이머리 선출의 과정은 만약 프라이머리가 전체 투표 멤버의 과반이 넘는 멤버와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프라이머리 데몬이 다운되거나 데모는 정상이지만 네트워크 이슈 등으로 과반이 넘는 멤버와 헛빛 체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다 해당됩니다. 투표 권한을 가진 멤버의 과반이 넘는 멤버가 프라이머리와 연결이 되지 않을 때 프라이머리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에 참여한 모든 멤버가 새로운 프라이머리 선출에 동의할 때 선출이 완료되며 한 대의 멤버라도 반대하면 프라이머리 선출은 실패하며 프라이머리 선출이 될 때까지 반복이 됩니다. 프라이머리 서버는 과반이 넘는 멤버와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즉시 세컨더리로 스텝다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스플릿 브레인 문제를 방지합니다. 따라서 만약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2대로 리플리카 셋을 구성한 클러스터에서 세컨더리 2대가 동시에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프라이머리는 정상이었지만 세컨더리로 스텝다운 됩니다. 과반이 넘는 투표 권한을 가진 멤버들에 의해서 프라이머리가 선출되므로 투표 권한을 가진 멤버는 3에서 7 사이의 홀수로 투표 멤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를 들어드린 경우처럼 리플리카 셋 멤버를 5와 6을 유지할 경우 고가용성 측면에서는 서버 2대까지 다운이 되는 경우만 프라이머리 선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리플리카 셋은 읽기와 쓰기 쿼리는 프라이머리에서 담당하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세컨더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50대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프라이머리 투표는 최대 7대까지 가능합니다. 리플리카 셋은 읽기와 쓰기 쿼리는 프라이머리에서 담당하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세컨더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50대까지 구성 가능합니다. 프라이머리 투표는 최대 7대까지 가능합니다. 프라이머리에서 데이터 변경이 발생하면 이를 OP로그에 기록하며 세컨더리들이 이 OP로그를 가져가서 데이터 반영을 합니다. 몽고DB의 꽃인 샤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리플리카 셋을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하는 것이 샤딩입니다. 리플리카 셋이 샤드가 되며 어플리케이션은 몽고스라고 부르는 라우터 데몬에 접속해서 쿼리를 질의하며 몽고스가 각 샤드에 쿼리를 실행하여 그 결과를 취합한 뒤에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각 샤드에 어떤 데이터가 나누어져 저장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메타데이터 관리는 컴피그 서버가 담당하게 됩니다. 몽고스에서는 컴피그 서버에서 메타데이터를 가져와서 자신의 메모리에 업로드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질의한 쿼리에 샤딩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데이터가 어느 샤드에 있는지 몽고스는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샤드로만 쿼리를 질의하게 되는데 이러한 쿼리를 타겟 쿼리라고 합니다. 반대로 샤딩키가 쿼리 조건에 없을 경우 해당 쿼리가 어느 샤드에 있는지 알지 못하므로 몽고스는 전체 샤드에 동일한 쿼리를 질의하며 그 결과를 전체 샤드에서 다 받은 후 취합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쿼리를 브로드캐스팅 쿼리라고 합니다. 쿼리 조건에 그룹이라든지 솔트 그리고 카운트와 같은 전체 데이터가 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몽고스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에 쿼리가 오는 대로 전달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렬을 수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몽고스가 수행하며 어그리게이션 쿼리에 Allow Disk Use 옵션을 선택하면 프라이머리 샤드에서 수행하여 몽고스에 전달이 됩니다. 몽고DB의 샤딩에서는 데이터를 청크 단위로 나눠서 관리하며 청크 데이터의 분산 정보는 컴피그 서버에서 메타데이터 형태로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샤딩키를 지정하면 해당 테이블, 즉 컬렉션을 샤딩키 값을 기준으로 최대 64MB 단위로 쪼개며 쪼갠 샤딩 청크의 맨 앞과 뒤의 값이 무엇인지 관리를 합니다. 그림과 같이 타입과 데이터 타임 두 개의 필드로 레인지 샤딩을 구성할 경우 타입을 먼저 그 다음에 데이터 값으로 데이터 용량 단위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청크는 기본 64MB가 최대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출시한 몽고DB 6.0 버전의 경우 128MB 단위로 청크 사이즈 기본값이 조정되었습니다. 샤딩을 사용하실 경우 주의하셔야 할 경우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크 인덱스가 매우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몽고DB의 경우에는 인덱스는 각 샤드에서 로컬 인덱스 형태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유니크 인덱스 속성을 추가할 경우 샤딩키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렇지 않을 경우 샤딩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 유니크 인덱스의 유니크 속성을 제거하거나 유니크 속성이 걸린 인덱스의 필드가 샤딩키 안에 포함되도록 조정을 하셔야 하며 현재는 많이 계시진 않겠지만 옛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몽고DB 3.0대 버전에서는 유니크 인덱스에 샤딩키가 포함되어 있지 않도록 유니크 인덱스를 생성했다면 여러 샤드에 동일한 데이터가 존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프라이머리 키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더바 id의 경우 샤딩 클러스터에서도 유니크함을 보장받는데 만약 언더바 id를 이메일 값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유니크 속성의 보장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해야 합니다. 역시 언더바 id의 유니크함은 각 샤드에서만 보장됩니다. 몽고DB의 기본값을 사용하는 경우 언더바 id의 12바이트 안에 서버 번호와 타임스탬프가 포함되어 있어서 중복이 발생할 수 없는데 샤딩 클러스터에서 이메일 값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어서 만약 언더바 id를 이메일 값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언더바 id가 샤딩키가 아닌 경우에 중복값이 존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샤딩을 사용하지 않았던 컬렉션에서 샤딩을 추가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업데이트 1, 인서트 1과 같이 명시적으로 단건 변경을 하겠다고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와 업서트와 같이 있으면 업데이트, 없으면 인서트와 같은 로직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쿼리의 조건에 샤딩키가 없을 경우에 해당 쿼리는 전체 샤드에 수행되는 브로드캐스팅 쿼리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업데이트 1 및 인서트 1과 같은 명시적인 단건 변경의 쿼리 특성과 위배됩니다. 따라서 쿼리가 실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샤딩을 사용하지 않는 컬렉션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중에 샤딩 룰을 추가하는 경우에 정상 수행되던 업서트나 업데이트 1과 같은 쿼리가 실패할 수 있고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샤딩에서 청크의 분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크의 사이즈가 커질 경우 청크 스플릿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해당 청크의 최소값에서 뒤로 넘어가면서 중간 크기에 해당하는 위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의 샤딩키를 찾아서 그 다음 도큐먼트로 넘어가면서 중간 위치의 샤딩키와 다른 값이 나올 때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샤딩키를 가진 도큐먼트를 찾는데 여기서 샤딩이 스플릿됩니다. 이렇게 청크가 쪼개지는 위치를 찾는 것이 스플릿 벡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스플릿 벡터를 기준으로 청크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것을 스플릿 청크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몽고DB의 청크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후 컴피그 서버의 메타데이터 업데이트 작업을 거치면서 청크에 쪼개지는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청크 스플릿이 발생하면 샤드 간의 청크의 숫자 및 데이터의 건수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불균형을 청크의 개수를 기준으로 밸런싱하는 작업이 청크 밸런싱입니다. 컴피그 서버에서 청크 밸런싱을 담당하며 청크 이동의 경우 각 샤드 간 데이터를 전달하고 전달이 완료되면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는 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이 청크 밸런싱은 매우 부하가 큰 작업입니다. 따라서 밸런싱 윈도우를 설정하여 특정 시간대에만 청크 밸런싱이 동작하도록 구성이 필요합니다. 샤딩의 경우 레인지 샤딩과 해시 샤딩이 있습니다. 몽고DB 인터널로 보면 모든 샤딩은 레인지 샤딩입니다. 해시 샤딩의 경우에도 MD5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된 해시키를 기준으로 레인지 샤딩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인터널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컴피그 서버에서 샤딩의 메타데이터를 매우 가벼운 사이즈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시 샤딩의 경우도 MD5로 생성된 키를 기준으로 샤딩을 하므로 해시 샤딩을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몽고DB에서 샤딩 키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샤딩키 선정을 서비스 쿼리의 중요도 및 쿼리 호출 빈도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데이터의 고른 분산을 위해서 해시 샤딩을 사용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조회 쿼리가 브로드캐스팅 쿼리로 실행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서비스에 이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제안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해당 테이블 컬렉션에서 서비스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고 호출량이 많은 쿼리를 선별해서 해당 쿼리의 조건을 기준으로 레인지 샤딩을 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해시 샤딩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그 어떠한 경우보다 인서트의 쿼리 수행이 중요하여 쿼리 요입 시 부하 분산을 고르게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샤딩 키를 기준으로 조회 조건만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시 샤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권장됩니다. AWS EC2에서 직접 몽고DB를 구성해서 사용하시는 경우 또는 몽고DB 아틀라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또는 다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사용하시거나 온프라미스에서 몽고DB를 사용하시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샤딩 클러스터를 구성하셨을 경우에는 태스크 익스큐터풀의 모니터링을 필수로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쿼리를 각 상황에 맞게 아이디, 비번, 포트 등의 정보를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되며 몽고스의 OS에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태스크 익스큐터풀이란 것은 몽고스의 서버에서의 커넥션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DB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커넥션 및 커넥션 풀을 생성해서 DB 서버로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몽고DB의 샤딩 클러스터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이러한 설정은 몽고스와의 설정입니다. 몽고스와 샤드 서버들 간의 커넥션 풀은 몽고스의 태스크 익스큐터풀로 관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샤딩 클러스터의 퍼포먼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태스크 익스큐터풀이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목격이 되며 실제 서비스 이슈가 발생하기 최소 몇 분 전에 태스크 익스큐터풀이 문제가 되는 것도 목격이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중요도가 높은 샤딩 클러스터의 경우 태스크 익스큐터풀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애 감지를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태스크 익스큐터풀도 각 몽고스 서버에서 최대치에 대한 제한을 두셔야 합니다. 몽고DB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아마존 도큐먼트 DB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도큐먼트 DB의 인터널 아키텍처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컴퓨트와 스토리지 레이어의 분리입니다. 아마존 RDS 오로라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동일한 아키텍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통적인 DB 서버들은 컴퓨터와 스토리지를 하나의 서버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성의 경우 일반적인 문제점은 서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요소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증설을 해야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변경을 해야 하고, 또한 서버 교체 작업의 경우 상당히 번거롭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몽고DB의 경우에도 리플리카 셋에 새로운 멤버를 추가하거나 기존 멤버 서버를 교체하는 작업이 이니셜 싱크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으로 상당한 부하가 있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도큐먼트DB는 컴퓨터와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러한 변경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레이어에서 데이터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로그를 스토리지에 전달하여 스토리지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므로 타 DB에서 문제가 되는 체크 포인트와 같은 부하를 유발하는 백그라운드 작업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도큐먼트DB의 스토리지 아키텍처는 총 3개 AG에 분포되어 있는 SSD 기반으로 구성된 수백 대의 EC2 스타일 서버들로 구성된 분산 아키텍처 스토리지입니다. 이렇게 컴퓨터와 스토리지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저희 디커플링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와 스토리지 레이어는 각각 필요에 따라서 스케일링 작업을 별개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하는 거의 없이 즉시 증설이 가능한 작업입니다. 스토리지의 사용량 및 트래픽에 상관없이 기존 컴퓨터는 즉시 몇 분 안에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토리지의 사용량 및 트래픽에 상관없이 새 컴퓨터 인스턴스 추가도 가능합니다. 추가하는 과정에서 클러스터에 별다른 부하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최대 16대까지 컴퓨터 노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 대의 프라이머리와 최대 15대의 리드 리플리카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프라이머리는 쓰기를 담당하며 도큐먼트DB의 기본 설정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리드는 리드 리플리카에서 담당하며, 만약 리드 리플리카가 없다면 프라이머리가 담당하게 됩니다. 기존 컴퓨터 노드의 인스턴스 스펙을 조정하는 것도 클러스터에 큰 부하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기존 컴퓨터 노드의 일부만 증설할 수도 있고 전체 노드의 증설도 몇 분 안에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도큐먼트DB로 데이터를 기록할 경우 먼저 프라이머리가 데이터를 스토리지 레이어에 로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이 경우 도큐먼트DB의 스토리지는 총 3개 가용 영역 AG 단위로 각 2벌씩 총 6벌의 동일한 데이터를 기록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동시에 6벌의 동일한 데이터를 쓰기 작업을 수행하며 6군데 중에서 4군데에서 쓰기가 완료되었다고 응답이 오면 프라이머리는 어플리케이션에 해당 쓰기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에크를 보내주게 됩니다. 완료되지 않은 2개의 쓰기 작업은 백그라운드로 수행되고, 만약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더라도 가시 프로토콜 알고리즘에 의해서 즉시 정상적인 스토리지 노드에서 전달이 되어 항상 총 3개의 가용 영역에서 6벌의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10GB 단위로 블록을 나눠서 수백 대의 분산 스토리지 서버들에 나눠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드 리플리카 서버들이 별도의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프라이머리가 구성한 스토리지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에서 데이터 변경이 성공하면 즉시 데이터 변경 로그를 각 리드 리플리카로 전달하며 리드 리플리카의 버퍼 캐시를 웜업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큐먼트DB는 프라이머리와 리드 리플리카 사이에 OP로그 복제가 존재하지 않아서 타 DB에 비해서 복제 지연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하지만 리드 리플리카의 경우 프라이머리에게서 데이터 변경 로그를 전달받은 이후 메모리 버퍼에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ms 이내의 지연이 있습니다. 스토리지에서 총 3개의 AG에 6벌의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스토리지의 라이트 쿼럼은 4, 리드 쿼럼은 3입니다. 따라서 그림에서처럼 IDC 다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는 최악의 인프라 이슈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AG 1번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총 6벌의 데이터 중 4벌의 데이터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도큐먼트DB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읽기와 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큐먼트DB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고가용성, 내구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큐먼트DB에는 글로벌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부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최대 5개의 리전에 총 90대까지의 인스턴스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만약 글로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머리에서 데이터 변경이 발생하면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비동기 방식으로 스토리지 투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프라이머리 리전에 별다른 부하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글로벌 간의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복제 지연이 거의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글로벌 클러스터의 구성을 통해서 각 주요 거점별로 읽기 서비스의 빠른 처리를 쉽게 구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큐먼트 DB에는 또한 DB 클로닝이라는 부가적인 서비스 기능도 있습니다. 다양한 부가 기능이 있지만 DB 클론은 현재 서비스 중인 DB의 데이터를 그대로 테스트나 서비스 분기 등의 목적으로 새로운 클러스터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백업을 이용해서 포인트 타임 리커버리 방식으로 구성하거나 하는 등의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도큐먼트 DB에서는 DB 클로닝 기능으로 빠르게 해당 시점의 데이터로 별도의 클러스터 구성을 하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새로운 스토리지 데이터를 구성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DB 클로닝은 구성 순간에는 같은 데이터 스토리지를 참조하며 이후 양쪽 클러스터에서 데이터를 각각 변경할 때는 해당 부분만 각각 전용의 스토리지 구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 클러스터에 영향이 없도록 분석 및 여러 조사 및 테스트 등의 작업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도큐먼트 DB와 몽고DB를 사용하면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고DB와 도큐먼트 DB에서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집계 쿼리 기능을 사용하실 텐데요. 이때 성능을 잘 내기 위해서 주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치입니다. 매치는 SQL에서 웨어에 해당하는 구문입니다. 다만 RDBMS의 SQL에서 웨어는 하나의 쿼리로 실행되는 반면 몽고DB와 도큐먼트 DB의 어그리게이션은 마치 카프카 스트리밍처럼 스트리밍 방식입니다. 따라서 매치는 어그리게이션 쿼리의 맨 앞에 위치해서 필터링을 가장 먼저 수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1억 건의 데이터가 있는 컬렉션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한다고 하고 매치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10만 건 정도로 필터링을 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매치가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의 맨 앞에 있을 경우 10만 건으로 필터링해서 10만 건만 다음 스테이지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아니라면 1억 건 데이터 전체를 다음 스테이지로 스트리밍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버의 부하도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이며 쿼리의 수행 시간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SQL은 웨어가 어디에 있어도 필터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몽고DB와 도큐먼트 DB의 어그리게이션에서는 항상 맨 앞에 위치하도록 구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치 조건에는 적절한 인덱스도 같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그리게이션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다음 단계로 넘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의 스테이지 특성상 모든 데이터가 모여야 처리가 가능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다음 단계로 전달하지 않고 스트리밍을 블로킹하는 스테이지로는 대표적으로 그룹과 소트 그리고 카운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블로킹 스테이지를 여러 단계에 사용하게 되면 성능의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블로킹 스테이지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매치 다음에 바로 올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인덱스에도 같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어그리게이션 쿼리를 튜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몽고DB의 컨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드와 라이트 컨선은 전부 클라이언트에서 DB 클러스터에 접속할 때 설정하셔야 하며 적절한 컨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은 서비스 이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하는데 리플리카셋을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아비터 구성으로 하실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프라이머리의 캐시 프레셔를 유발하여 서비스에 이슈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아비터를 구성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몽고DB 서버에서 리드 컨선 머저리티 디폴트 설정을 디저블하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몽고DB 컨선 중에 머저리티로 질의를 할 수 있으므로 각 리플리카 셋의 프라이머리는 어디까지가 머저리티인지를 스킵 리스트 형태로 캐시에 저장을 해야 하는데 만약 세컨더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 데이터를 지우지 못하고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프라이머리는 정상이었지만 캐시 압박이 생겨서 캐시 프레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몽고DB 4.2부터 적용된 샤딩에서 멀티 도큐먼트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아비터 서버가 한 대도 있으면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몽고DB의 컨선을 사용하실 때 또한 크게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으로 샤딩을 사용하실 때 만약 세컨더리 리드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리드 컨선 로컬 등으로 리드 컨선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베일러블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방식은 실제 데이터가 한 건밖에 없는 경우라도 2건 이상 중복값이 줘야 될 수 있습니다. 샤딩 클러스터에서 청크 마이그레이션이 있는 경우 데이터를 전달하고 이후 백그라운드로 데이터를 비동기로 지우게 되는데 이 작업은 좀 나중에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중복 데이터가 2개 이상의 샤드에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 브로드캐스팅 쿼리로 질의를 하고 세컨더리 리드를 하는 경우
동작하는 기본 리드 컨선인 어베일러블 모드는 양쪽 샤드에서 오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정합성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정합성 체크를 하도록 리드 컨선 로컬 등과 같은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도큐먼트 DB와 몽고DB에서 페이징 쿼리를 사용할 때 잘 구성하지 않는다면 뒷페이지로 갈수록 I/O가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것이고, 이는 다른 DB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커버링 인덱스 기능을 사용하여 I/O 증가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페이징 쿼리에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몽고DB의 샤딩에서 페이징을 사용할 경우, 특히 페이징의 오더링 조건이 샤딩키가 아닐 경우에는 상당히 심한 부하가 유발되며 페이징 쿼리 몇 개로 서비스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샤딩 클러스터에서의 페이징 쿼리는 수행 자체를 하지 않도록 서비스 로직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샤딩키가 아닌 키로의 페이징 쿼리는 절대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커버링 인덱스의 샤딩키 및 언더바 아이디까지 포함해서 쿼리를 분리하여 최초는 해당 페이지에 노출되어야 하는 언더바 아이디 값이 무엇인지 찾고 해당 언더바 아이디에 대해서만 필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수행하면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부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몽고DB를 아마존 도큐먼트 DB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편하게 몽고DB와 도큐먼트 DB 사이에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은 몽고DB에서 제공하고 있는 몽고덤프와 몽고리스토어 툴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편하게 이전할 수 있으며 몽고DB에서 도큐먼트 DB로 이전도 가능하며 반대로 도큐먼트 DB에서 몽고DB로의 이전도 가능합니다. 첨부된 이미지를 보시면 몽고덤프와 몽고리스토어로 몽고DB와 도큐먼트 DB의 데이터에 각각 덤프와 리스토어를 하는 쉘 화면이며 이 반대의 구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덤프와 리스토어의 경우 어느 방향의 이전이든 이전 작업 간에는 데이터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만약 몽고DB에서 도큐먼트 DB로 이전을 하는 경우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변경 중단을 최소화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아마존 DM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의 준실시간으로 데이터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DMS에서 소스 엔드포인트를 몽고DB로 선택하고 타겟 엔드포인트를 도큐먼트 DB로 선택한 후 작업을 수행하면 최초 플로딩 이후에 데이터의 변경분을 CDC 체인지 데이터 캡처 방식으로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스와 타겟 엔드포인트를 생성했으면 DMS 작업을 수행할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DMS 태스크를 생성하면 몽고DB를 소스로 해서 도큐먼트 DB를 타겟으로 해서 준실시간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몽고DB와 도큐먼트 DB의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몽고DB는 도큐먼트 DB에 비해서 최신 버전이 6.0이며 도큐먼트 DB는 현재 4.0 호환입니다. 따라서 4.2, 4.4, 5.0, 6.0 버전 등에서 추가 적용된 기능들을 사용하셔야 할 경우에는 몽고DB를 선택하셔야 하며 현재 도큐먼트 DB는 샤딩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 샤딩을 통해서 라이트에 대한 부하 분산을 처리하셔야 하는 경우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몽고DB가 더 적합합니다. 또한 4.0까지의 기능 중에서도 도큐먼트 DB에 일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풀텍스트 서치 인덱스 기능인데요. 만약 이런 기능이 필요하실 경우라도 몽고DB를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도큐먼트 DB는 앞에서 살펴본 분산 스토리지 아키텍처로 인해서 체크 포인트 작업이 없습니다. 또한 세컨더리 추가, 삭제, 스펙 변경이 매우 용이합니다. 버퍼풀의 경우에도 세컨더리 리드 리플리카의 경우에는 자신의 버퍼 100%를 거의 리드 트래픽 처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DMS 및 기타 다른 AWS의 다른 서비스와 연동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웨비나 종료 후 더 나은 행사 준비를 위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아마존 도큐먼트 DB와 몽고DB에 대해서 살펴보는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